자, 지금부터 한국사와 동양사의 도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권에 달하는 이 서적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구입하기라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차츰 이제 1, 2월 달 강의 들어가면 필요한 서적부터 여러분들이 구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그 소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사 경우는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것을 집약시키고 단권화로 묶어내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이시는 맨 좌측의 한국사 통론, 가장 그 기본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한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사 특강이 예전에 구판이라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신간입니다. 그래서 흔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그 특강, 한국사 특강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통론은 개론서입니다. 그냥 시대사로 쭉 엮어내는 가장 기본서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한국사 특강은 총론과 그 다음에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대사와 분류사로 특징적인 것을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양대 기본서입니다.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샅샅이 한국사 통론의 경우는 이 고대 국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이 구조화시켜서 완전히 머릿속에 익숙하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흔히 그 기본서라고 하면 알아야 한다라고 흔히 착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의학도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할까요? 그냥 남자 여자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뼈와 살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신경계와 기타 근육계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해 나가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전체의 몸의 구성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머리 턱 둘러매고 해봐야지. 이제 제일 바보들이 그렇게 하죠. 우선 전체적인 거를 C사이트에 있죠. 전체 쭉 한번 보고 어떻게 구분할까? 거기에는 흥미도 유발되어야 할 거고 관심도 증폭되어야 할 거고, 어찌 보면 사람 사귀는 거와 똑같아요. 마음이 설레야 되죠. 내일도 기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비로소 유추라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서적이었고, 특히 여기서 이제 한국사 특강은 본래 그 서울대학에서 신입생들이 워낙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 7, 80년대 학번들은 교양 강좌로 역사를 누구나 다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 90년대 너무 학생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역사과 교수들이 한국사 시대사에서 특정 주제들을 끄집어내서 고대, 중세, 또 조선 전후기, 또 근현대에서 각각 두 챕터씩들을, 또는 조선 같은 경우는 4개, 5개 챕터를 끄집어내서 이제 요약 썸머리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부 파트에서는 분류사 형식으로 해서 역사 인식의 문제라든지 불교 문제, 유교 문제, 토지 소유 관계 문제, 기타 종교적인 그 토속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 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시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가 있죠. 한국사 통론을 먼저 공부하면서 약간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집약화시키고 주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사 통론을 특강을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하실 게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터넷에 가보시면 수많은 그 요약 자료들이 떠다니죠. 일종의 유령입니다. 이제 귀신 씌이는 거죠. 모든 공부는 내 손으로 정리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료는 나의 영혼과 나의 땀이 배어 있을 때 내 것이 되지,
누가 통론 요약 25페이지짜리로 해놨다더라. 한국사 특강 딱 쳐보면 수천 개가 쏟아질 겁니다.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읽고 여러분 손으로 요약해 준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 한국사에서 이제 그 통론과 이제 특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개설서는 앞서 한국사 통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유사한 성격이 바로 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사 통론은 너무 간결하고 사실 그 책의 용도는 7, 80년대 때 이제 변태섭 선생이 당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교들 동원해서 이제 통론을 썼는데 그 책의 저술 목적이 뭐였느냐? 사법고시 행정고시 책이었습니다. 그게 그 개설서가. 그래서 스토리텔링 위주로 그리고 거의 그 정치사 위주로 서술을 해놨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반론이 일어났고 어떠한 그 학계의 연구 성과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한영우 선생이 이제 정년하시고 난 뒤에 좀 연구 성과를 모아봐야 되겠다 해서 펴낸 책이 우리 역사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요, 이 문화사 콘텐츠가 아주 괜찮습니다. 특히 자신의 또 연구 분야이기도 했던 조선시대사 전후기의 문화 콘텐츠가 아주 세밀하고 또 아주 풍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책도 반드시 비치를 해 놓으시고 관련 항목을 연결시켜 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저 첫 번째 이 한국사 길잡이, 저 책은 약 한 7년에서 8년 텀으로 이제 정복판이 나오게 되는데 각 시대별 주로 소장 연구자들입니다.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 아울러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 그래서 해당 시대사 특정 주제에 관한 종래의 연구 성과를 서술을 하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집약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 쟁점, 자기네들의 어떠한 화두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이 바로 그 임용서적으로서 사실 채택을 하고 진행한 것은 우리 학원에서였습니다. 저희들이 딱 보고서 텍스트 분석도, 텍스트를 읽는 것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어느 부분을 소개를 하고자 했냐면 종래의 연구 성과를 집약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사 통론이나 다시 쓰는 우리 역사에서 빠져 있는 어떠한 빈 틈새의 연구 성과들을 좀 소개해 볼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를 좀 노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 부분을 본 것이지, 연구 현황이라든지 추후의 전망은 여러분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대학원에 가서나 하는 일이지 그걸 임용하는 사람들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코너웍이 아주 잘 구사되어 있는 책자가 바로 한국사 길잡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본 뒤에 비로소 3, 4년 전부터 학생들, 이 책은 이제 3년 전에 다시 정복판으로 나온 거고요. 출판사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구매를 하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300, 400권이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인문서적이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테디셀러가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고정화되어 있던 지식이 이제 구체적인 그 분야 분류사에서 또는 근래의 학계의 그 연구 성과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출제 문제가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처음 들어본 소리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는 객관식이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효용성이 더 커졌었더랬죠. 이 부분도 특히나 이제 그 전근대편과 근현대편으로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저 부분들은 심화 과정에서 주제별로 이것들이 다 접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맨 오른쪽에 논쟁으로 보는 한국 사회 100년.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별도로 또 합권이 돼서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근현대 이 부분이 논쟁이라는 책으로 묶어져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 책도 사실은 근현대에서의 주요 테마들을 가지고 관련 그 연구자들이 써놓은 어떤 소개 글 정도의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깊은 학문적 그 연구 업적이라 이런 것들보다는 말이죠.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입니다. 아까 제가 기본서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변태섭 선생의 한국사 통론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한영우 선생의 다시 쓰는 우리 역사, 그 부분도 문화사 부분만 보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책도 상당히 어떤 그 문장 서술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한국사 동양사는 매우 딱딱합니다. 뭐 일본어체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서양사의 그 센텐스가 아주 유려하죠. 이 같은 것을 좀 반영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우 선생의 책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좀 풍부하고 여러분의 사고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걸 두 번째 기본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연 뭐 한국사 특강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면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서중석 교수님이 그 성균관대 재직 이제 뭐 사실은 많은 후학들을 다 길러내셨습니다만은 이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한국사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연표가 정리가 안 되죠. 두 번째는 그 시대마다 해방 이후에 박정희 시대 이후 전두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이 연결이 안 됩니다. 사건 위주도 떠올라지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쪽에 출제가 되면 이제 아연실색하는 거죠. 뭐 이번에도 논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자 한국 근현대 뭐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고려대학에 재직하셨던 강만길 교수가 중심이 돼서 이제 서술한 책이고 이 책자는 제가 4, 5년 전까지 이 부분을 주로 쟁점으로 끄집어내면서 공부를 했던 텍스트입니다만은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 도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앞서 잠깐 그 논쟁에서 묶었다라고 하는 근현대의 쟁점 100가지와 더불어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이 부분에 해당 분야의 그 교수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미완의 주제들을 좀 향후 전망을 하면서 쟁점들을 소개한 책자입니다. 뭐 이 부분들은 한국사 길잡이로 거의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 소개만 해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에서 이 책자들의 경우는 이제 주로 참고 서적들일 뿐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신만이 한국사를 비롯해서 이런 책자들은요. 그리고 이제 주로 뿌셈과 같은 책자들.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공부했던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무슨 책을 사라. 여러분이 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라부스와 함께 전체적인 걸 소개를 해드리냐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은 선배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수험서 특히나 이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본서 외에 나머지 책은 수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필요한 책만 사셔야지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서점 가서 리스트 쭉 보고 한술에 사오고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책은 널려져 있습니다.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냐에 따라 그때 가서 책을 구비하거나 보완하면 되는 거지 한꺼번에 덜커덩 사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다 소개를 못 해드린. 그러나 그것에 뭐 염증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고 아까 기본서적 한국사에서 정리하면 한국사 통로 변태섭 선생의, 두 번째는 한영우 선생이 다시 쓰는 우리 역사, 세 번째는 한국사 특강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그리고 아까 네 번째는 바로 서중석 교수의 한국 현대사 정도로만 구입하시고요.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따른 지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분히 이제 거기에서 보충돼야 될 것들은 추후에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융김 역사 시리즈로 나온 제2권 한국사 전공역사 2, 융김 역사 2를 보시면 이 부분들을 다 묶어서 요약하고 사료까지 다 비치를 해놓고 어떤 부분의 통론인지 어느 부분의 특강의 몇 쪽인지 어느 부분에서 다시 쓰는 우리 역사에서 참고했는지 거기에 풋노트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하기 쉽게 해놔버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 바로 급증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상에 학원에 안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좀 퇴보한 거 아니냐. 뭐 출판사에서 우스갯소리로 이 책 잘못 내서 학생들이 안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 놔도 구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십 권의 책보다는 꼭 기본서만 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공부를 해 나가면 뭐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효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과목의 중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사는 2대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양사 개론이라는 저 책자와 신채식 선생의, 그리고 사실 그 책이 너무 좀 볼륨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까? 말하자면 현미경으로 이 한국사의 경우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가지고서 클로즈업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멀리 롱샷으로 전체를 구상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사는 롱테이크의 형태로 노출시켜 놓고 전체에 거시적 안목이 있지 않으면 어떤 유추라든지 추론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는데 중국사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가 대히트를 쳐버렸죠. 사실 이 책은 바로 두 분의 저자가 나누어서 이렇게 저술을 하고 했는데 실제 아주 책은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 과정을 할 때 이거를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앞에서 김 쌤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싱잉하는 친구들이 많고 진짜 리딩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함께 읽고 분석하려면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진행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컨셉을 알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구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센텐스와 한 챕터가 끝나면 여기서 머리에서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못하니까 죽어라고 공부는 하는데 남는 게 없이 다 빠져나가죠.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 7, 8년 됐나요? 아마 이 수험계에선 처음이었을 겁니다. 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깜짝들 놀랐죠. 이렇게도 수업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요점 정리해서 암기시키는 데 주력할 때 저희들은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길잡이를 펴시오 하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책 소개를 하고 역결혼의 새로운 신작이 나오면 김쌤이 가장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려는 아예 손바닥 때리면서 1월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이러니까 여기가 도대체 학교냐 학원이냐 하고 뭐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떡합니까? 한자 모르면 손바닥 맞아야지. 숙제 안 해오면. 그죠? 쪽지 시험 봐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맞아야지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한자 900자씩도 모르면서 무슨 사료를 봐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싫어서 늦게 오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마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 친구 피야. 우리는 꼭대기에 앉아 있죠. 사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텍스트를 학생들이 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동양사계론은 이 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으로 동계론을 보충 자료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서 1, 2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육진의 반란과 같은 경우 떡하니 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보는 그 자료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지도라든지 통계 자료 이것과 함께 센텐스가 같이 어우러져야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아틀라스 시리즈에서 아틀라스 중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만은 아틀라스 일본사도 아주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비주얼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 데다가 컬러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낯설지는 않다. 앞서 동계론이라든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가 매우 어떤 설명 위주로 되어 있다면 시각적으로 아주 뛰어난 책이고 여러분들이 꼭 비치하셔야 될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강자 중국사는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의 박사 논문을 좀 잘된 부분들을 시대별로 배치를 해서 실어놓은 책이고 거의 노년 교수들 또는 돌아가신 분들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 명대 서술에 들어가셨던 조영록 교수인데 동국대학에. 그런데 사실 저희 강자 중국사는요, 아주 쉽게 풀어놓을 수 있는 센텐스를 무척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인풋의 에너지보다 아웃풋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 게으르기라고 아시죠? 뜯어 먹자니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읽어가면서 동계론과 함께 필요한 챕터들을 제가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강자 중국사는 소개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역시 세계문화사, 이제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세계문화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서양사로 아울러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열할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는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동양사, 서양사의 시대 구분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 또는 서술의 문체 그리고 문제의식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동서양사를 동시에 공부하면서도 매우 혼란을 느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어떠한 접근의 전략 자체가 좀 틀리죠. 그래서 대학 사학과에 있는 곳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동양사학과하고 서양사 교수들입니다. 아예 인간 취급을 서로 안 하죠. 한쪽에서는 동물이라고, 한쪽에서는 무슨 자기들이 무슨 흰둥이인 줄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등 무슨 영국이나 독일, 미국 유학 몇 년 갔다 오면은 지네가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교수들이 동양사 교수들이죠. 서양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구렁이들 같이 속내를 안 드러내고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머리는 다 쓰고 완전히 죽의 장막에 갇혀져 있는 떼국놈들 같다라고 그러죠. 중국사 하다 보면 중국놈 돼버립니다, 여러분. 네.
저는 석사나 한국사하고 박사를 이제 동양사 하는데 저도 지도교수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저 세계문화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그 개요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틀라스 일본사 아주 참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아주 가볍게 이 해안 시대 때의 국풍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역시 이제 교류사를 지적을 했습니다. 뭐 실제 이거는 그냥 거저 먹으라고 준 거죠. 이 부분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문제풀이 아마 여러분 에듀스파에 들어가 보시면 간단한 제가 그 해설을 해 놨는데 뭐 큰 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잠깐 그 조선 시대 후기의 군제에 대해서 잠깐 그 문항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양반이 되고 군역을 피해 가 버리면 말 그대로 군대에서 장교 그룹만 있지 쫄따구는 누가 할 겁니까? 사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역에서 말 먹이와 똥은 누가 치울 겁니까? 영노들. 필요한 대상 2개. 노비로서 군대. 당연히 서고군이겠죠. 그 다음에 아군이라고 있습니다. 돌격대들, 총알바지들. 그 다음에 또 이노대라고 있습니다. 이노대. 이거는 개설사에 안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거는 틀려주는 센스. 이런 건 틀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으면 그 멱살 잡히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운이 좋게 암기한 것이 출제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연히 아틀라스 일본사를 봤는데 교류가 뭐 당에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들어와 대략적인 시대를 추측해 보니까 당 몰락기 안사해 난 이후 신라의 몰락과 당의 약화로 견당사 폐지 등 이렇게 해서 맞춘 친구들이 많아요. 이걸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비치하라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연관시켜서 이 연민수 선생의 일본 역사 저 책도 우리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3월에서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될 때 심화 과정에서 이제 읽을 책자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에도 그랬고 연민수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서 특강을 해 주실 겁니다.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일본사를 하다가 저자가 직접 와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뭐 흔쾌히 좋다. 또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당신 따님도 임용을 준비하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응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일본사는요 한 4시간 정도 특강을 딱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바로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 일본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역결혼과 서양사 그리고 한국사와 동양사를 아울러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다 살려면은 아마 조그만 고서점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바로 1, 2월 달 좀 더 구체적으로 과목별 소개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서 그리고 참고 도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일일이 구입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와 같은 것들을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임용고사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어떻게 치르고 2차 시험에 관련되는 부분을 소개를 받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강의 일정은 1, 2월 달은 기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과목별로 나뉘어져서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3, 4, 5, 6, 7, 8월까지요. 심화 과정에는 각 그 텍스트별로, 과목별로 물론 집중 공략을 하면서 월, 화, 수목을 풀로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바로 그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어떠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감각과 더불어 결국은 그 문항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기출문제 카테고리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분석풀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까지 끝나면 9월, 10월 달은 과목별,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 해당 챕터별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이러한 그 문형을 동형을 좀 비교해 가면서 풀도록 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문항의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게 2개월이 끝나면 마지막 11월 달은 이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4회에서 6회, 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6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첨삭을 지도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1년 과정이 끝나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9시부터 2시 반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시험을 치루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죠. 뭐 정시실까지 포함하면 약 3시 반 정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단순한 일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장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텀을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목 간의 전략과 더불어 체력을 잘 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대학 4년 동안의 공부가 아니라 지난 1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6년의 성과를 여기에서 모두 다 결실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과 이 체력을 뒷받침 받으셔야 되겠고 아울러 집중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제력도 갖추셔야 됩니다. 잘 먹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책도 사보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서 김 선생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라고 역교,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저도 약 10여 년간 혼자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도 6, 7년 혼자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분야가 깊거든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둘이 14년 전에 합의했습니다. 야, 각자 전공을 가지고 하자, 우리. 그리고 둘 다 박사 과정을 다 수료했습니다. 물론 논문도 한두 편씩 다 썼죠. 제가 서양사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김쌤이 한국사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역결혼의 영어를 모르겠습니까? 김쌤이 동양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두 과목씩 해도 힘들어요. 왜? 신간은 계속 쏟아지죠. 내용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해야 될까? 쪽지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성평가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것에 따른 나중에 피드백은 어떻게 해줄까? 상담은 어떻게 해줄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다 5시, 6시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연구실에. 그리고 반편성이 될 겁니다. 이제 계속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1년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상품을 마케팅하는 거겠죠.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그 학생들의 구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아는 친구는 알겠습니다만은 가득 차죠. 이제 정신 없습니다. 뭐 공기가 나빠요. 사람이 웬만큼 좀 작아야 서로 순환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뀔 때 문제 출제자들이 어수선할 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네, 지금이 과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김 선생님도 지적하셨죠? 갈수록 여러분은 책을 많이 사셔야 돼요.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아마 또 더블로 늘어날 거예요. 왜? 신간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받쳐드리겠습니다. 저나 김 선생님이 각각의 전공별로 받쳐드리고 아울러서 뭐 저는 이제 석사에서는 한국 조선 후기 쪽 실학 사상사 쪽을 했습니다. 중국사는 명대 재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쌤은 역사교육론, 뭐 당연히 교훈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서양사에 대한 이 부분이 해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6년을 잘 마무리 짓고 단순한 직업의 선택으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정보들을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강의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